밤 11시에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히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눈꺼풀은 저절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이 떠집니다. 시계를 빕니다. 새벽 2시, 어제도 2시였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정확합니다. 알람을 맞춘 적도 없는데 내 몸이 나를 깨웁니다. 다시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립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1000명에게 물어보면 놀라실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여러분의 시간과 똑같을 테니까요. 오늘 저는 불면증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하려는 말, 그 조용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 신호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야. 이 말 한 번쯤 하신 적 있으시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으셨을 겁니다.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혹은 병원에서 그래서 그러려니 하셨을 겁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나이 탓이려니 낮에 몸이 무거워도 어쩔 수 없지. 병원에 가봐도 검사 결과는 정상이라 하고 어떤 곳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보라는 말까지 들으셨을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저는 압니다. 분명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는데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느낌. 그래서 결국 혼자 삼키셨을 겁니다. 푹 한 번 자보는 게 소원이다. 이 한마디 안에 얼마나 긴 밤들이 들어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멜라토닌도 드셔보셨을 것이고 마그네슘도 산책도 족욕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새벽에 눈이 떠지신다면 오늘 제가 답을 드리겠다고 약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매일 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들어보는 일, 그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시간이 몇 시입니까? 밤이시면 1, 낮이시면 2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낮에 뭘 하고 지내세요?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조금 멈칫하십니다. 뭘 하냐고요? 뭐 특별한 건 없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에 좀 졸다가 또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부산에 사셨던 박준호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2살이셨어요. 조선소에서 35년 동안 관리 감독을 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시간에 일어나셨으니까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서도 몸은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어나서 할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커피 한 잔을 출근길에 급하게 마셨는데 이제는 식탁에 앉아서 천천히 마십니다. 그런데 커피가 다 식어도 잔을 비우지 못하셨어요. 서두를 이유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낮에 소파에서 깜빡 졸게 되고 오후에 또 졸고 저녁에는 8시면 눈이 감기는데 막상 자리에 누우면 이번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를 다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박준호 씨가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야. 낮에 깨어있을 이유가 없어서 자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바깥에서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수면 과학에서는 이것을 시간 신호라고 부릅니다. 아침 햇살, 정해진 식사 시간, 누군가와 만나는 약속, 몸을 움직이는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시계에게 지금은 낮이니까 활발하게 움직여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밤이 왔을 때 시계가
자연스럽게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 신호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도, 정해진 시간에 어딘가 가야 할 이유도, 누군가를 만나야 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시계는 길을 잃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흐려지고 잠은 제멋대로 찾아왔다 사라집니다. 오래된 괴종시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태엽을 감아줘야 정확하게 돌아가는 시계 말입니다. 아무도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바늘은 천천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느려지다가 결국 멈춥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밤에 깊은 잠을 잘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김치를 담그실 때를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김치가 맛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적당한 소금, 알맞은 온도, 그리고 시간의 리듬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열어도 안 되고 너무 오래 두어도 안 됩니다. 딱 맞는 타이밍에 공기를 넣어줘야 김치가 익습니다. 잠도 똑같습니다. 낮 동안의 리듬이 밤잠의 양념입니다. 매일이 똑같고 짠맛도 신맛도 없는 하루를 보내면 잠도 싱겁습니다. 소금 없이 담근 김치처럼 맛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억울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 낳고 키우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직장 다니느라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겨우 4시간이 생겼는데, 이제 겨우 좀 자도 되는 나이가 되었는데 몸이 잠을 거부합니다.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평생 남을 위해 깨어 있었는데 이제 나를 위해 자려고 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낮의 리듬만이 잠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마다 우리를 깨우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것들입니다.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한 말들, 삼킨 감정들, 참고 넘긴 서운함들, 그것들이 밤에 깨어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간이라는 장기를 분노와 억압의 감정에 연결시켜 왔습니다. 화가 나는데 참는 것, 속상한데 괜찮은 척하는 것, 그런 감정들이 간의 기운을 막히게 만든다고 본 겁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간이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하는데 이때 간에 부하가 걸리면 잠에서 깬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수면 과학에서도 비슷한 관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을 오랜 기간 억누르는 사람은 밤에 편도체, 그러니까 뇌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낮에 꾹꾹 눌러 담은 감정을 뇌가 잠든 사이에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잠 단계에서 갑자기 눈이 떠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으로는 괜찮아 하고 말해도 뇌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서울에 사시는 최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8이셨어요. 아들이 셋인데 셋 다 잘 됐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사업하는 아들, 막내는 의사가 됐습니다. 최순자 씨는 자랑스러우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전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작년 추석에는 바쁘다고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최순자 씨는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바쁘니까 이해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새벽 2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는데 아프지는 않았어요. 혹시나 해서 심장 검사를 받으셨는데 정상이었습니다. 최순자 씨가 이웃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불면증이 아니에요. 그냥 깨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할 뿐이에요. 최순자 씨의 침대 머리맡에는 아들 셋의 어릴 적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닦으셨는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사진이 말을 거는 것 같은 밤이 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밤이 있습니다. 참고 살면 괜찮아진다. 이 말을 우리는 참 오래 믿어왔습니다. 화가 나도 참으면 되고, 서운해도 삼키면 되고, 눈물이 나도 돌아서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참는다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소가 바뀌는 겁니다. 가슴에 있던 것이 잠으로 옮겨가고 말로 나오지 못한 것이 새벽 2시의 각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착한 사람이 아픕니다. 평생 남 먼저 생각하셨던 분, 화내는 법을 모르셨던 분, 항상 자기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가장 깊은 밤에 가장 자주 깨어나십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화를 꺼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꺼내지 못한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그 화가 슬그머니 눈을 뜹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당장 해결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으로 괜찮다고 하셔도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는 것, 그것이 몸의 대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이 조용한 대화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눌린 감정, 삼킨 말, 참아온 세월, 그런 것들이 밤을 깨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밤을 깨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 자체도 밤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우리를 깨워서 알려줍니다. 오래된 집에서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이 깊어지면 집이 소리를 냅니다. 수도관이 끼익하고 나무 문이 삐걱거리고 함석 지붕 위로 뭔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처음 그 집에 이사 왔을 때는 무서우셨을 겁니다. 혹시 어디 고장 난 건 아닌가? 위험한 건 아닌가? 그런데 오래 사시다 보면 아시게 됩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집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낮 동안 햇빛에 늘어났던 나무가 밤에 식으면서 줄어드는 소리, 낡은 배관이 압력에 적응하는 소리, 집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70년 동안 쓰고 또 쓴 이 몸이 밤마다 자기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어딘가 무리가 갔으면 그 점검 소리가 커집니다. 그 소리가 바로 특정 시간에 반복해서 눈이 떠지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 몸속 장기 하나하나가 자기만의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자 수준에서 증명한 연구였습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를 비롯한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은 심장의 리듬이 있고 간은 간의 리듬이 있고 폐는 폐의 리듬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기가 하루 24시간 동안 자기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시계라고 불렀는데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각 시간대마다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장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새벽 1시에서 3시는 간이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간은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처리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호르몬 대사를 정리합니다. 밤새 묵묵히 청소를 하는 장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간에 부하가 걸려 있으면 지방간이 있다든지 술을 자주 드셨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억눌린 감정이 쌓여 있으면 간이 제 일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몸이 깨워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으니 주인장 일어나서 좀 보십시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유독 자주 깨시는 분, 그리고 깨면 꿈을 많이 꾸셨다는 분은 간이 보내는 이 신호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 5시 사이에 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은 폐의 시간입니다. 천식을 앓고 계신 분,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이 유독 이 시간에 기침이 심해지거나 숨이 답답해서 잠을 깨십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일까요?
기도를 열어주는 호르몬의 수치가 이 시간대에 가장 낮아지고 염증과 가려움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반대로 가장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식약 중에는 일부러 밤에 먹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약의 농도가 새벽에 높아지도록 해서 이 시간대의 증상을 막으려는 거지요. 또 이 시간에 자주 깨시면서 코를 고신다는 분, 혹은 같이 자시는 분이 코골이가 심하다고 하시는 분은 수면 무호흡증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숨이 반복적으로 얕아지거나 잠깐 멈추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몸이 놀라서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잠이 없어졌다고 하시는 말씀, 그 말을 저는 이렇게 듣습니다. 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몸이 할 말이 생긴 겁니다. 다만 그 말을 우리가 아직 알아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면 화장실에 가시지요. 그래서 소변 때문에 깼다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방광이 약해져서 전립선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것이 아니라 이미 깬 다음에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몸이 먼저 깨어나고 깨어난 뇌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감각이 방광입니다. 배가 고픈 것도 목이 마른 것도 깨고 나면 느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깨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는 화장실만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몇 시에 깨느냐가 아닙니다. 깨어났을 때 내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등에 땀이 났는지, 손발이 차가운지, 숨이 가쁜지, 아니면 그냥 멀쩡한데 눈만 떠졌는지. 이 차이가 내 몸이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작은 공책 하나하고 펜 하나를 놓아 두십시오. 새벽에 눈이 떠지시면 세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첫째, 지금 몇 시인가? 둘째, 몸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 뜨거운가 차가운가? 가슴이 답답한가? 숨이 가쁜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가? 셋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아무 생각도 없으셨으면 없었다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2주일만 하시면 됩니다. 2주일 뒤에 그 공책을 가지고 병원에 가보십시오. 어떤 검사보다 정확한 내 몸의 지도가 거기 그려져 있을 겁니다. 5분이면 됩니다. 새벽에 한숨 쉬고 천장 보면서 뒤척이시는 그 시간, 그 5분을 공책에 쓰는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한숨보다 훨씬 값진 5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별 시간, 신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이 보내는 신호, 폐가 보내는 신호, 그리고 우리가 화장실 탓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의 진짜 의미까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시간표에 맞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1시에 깨는 것도 아니고 3시에 깨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다가 깹니다. 2시간마다 혹은 1시간마다. 어떨 때는 간신히 잠들었는데 30분 만에 또 깹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압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 대전에 사셨던 이상철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4살이셨어요. 시외버스 기사를 40년 하셨습니다. 밤 노선을 주로 다니셨습니다. 새벽 2시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이상철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퇴직하신 지 6년이 됐는데 몸은 아직 퇴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손은 차가운데 뒷목은 뜨거웠습니다. 누우면 눈이 말똥말똥 떠졌습니다. 아내분이 그러셨습니다. 당신은 퇴직했는데 당신 몸은 아직 퇴직을 안 했어. 병원에 가셨습니다. 혈압 정상, 심장 정상, 혈액 정상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좀 그러실 수 있어요. 이상철 씨가 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데가 없어. 근데 건강하지가 않아. 아프지 않은데 괜찮지 않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바로 여러분 자신은 아니십니까? 이상철 씨처럼 몸 전체가 긴장 상태에서 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장이 갑자기 벌렁거리고 머리는 뜨거운데 손발은 차갑고 소화가 안 되고 어깨를 만져보면 돌덩이입니다. 검사를 다 해봐도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신경입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밥을 소화시키고 체온을 조절하고 잠을 재우는 것, 이 모든 것을 자율신경이 합니다.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감신경이고 하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시킵니다. 위험할 때, 화가 날 때, 급할 때 작동합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에 힘을 주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반대입니다. 몸을 쉬게 합니다. 심장을 느리게 하고 소화를 돕고 잠이 들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일합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그런데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면 교감신경이 쉬지를 못합니다. 계속 켜져 있습니다. 몸은 이미 퇴근했는데 신경은 아직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상철 씨가 딱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밤에 깨어 있는 것이 일이었으니까요. 몸이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퇴직장을 받았다고 신경까지 퇴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집에 있는 낡은 전등 스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올리면 불이 켜지고 내리면 꺼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스위치가 낡아서 내려도 불이 안 꺼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내렸는데도 불이 깜빡깜빡하기도 합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진 상태가 딱 이겁니다. 내가 자고 싶어서 스위치를 내렸는데 몸이 안 꺼지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스위치가 다른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너무 많이 켜고 끄기를 반복해서 닳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조금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자다가 깨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다시 잠들 수가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무겁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긴급 신호조차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잠이 확 무너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열이 확 올라오고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것을 단순히 호르몬 변화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갱년기라는 것은 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재구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재구성 과정에서 자율신경이 일시적으로 흔들립니다. 기존의 균형이 깨지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중인 겁니다. 병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그런데 전환기에는 원래 잠이 불안정해집니다. 이사할 때 첫날 밤 잠을 설치는 것처럼 몸도 새 집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상철 씨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철 씨는 매일 저녁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밤 10시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아내분이 왜 안 자고 거기 앉아 있느냐고 물으면 그냥 이러고 있는 게 편해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상철 씨는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40년 동안 밤 10시면 차고에 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버스 핸들을 잡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핸들이 없습니다. 차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 그 시간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는 야간 근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평생 긴장하며 살았으니까요. 긴장이 일상이었으니까요.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허락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나도 다 알아. 낮에 움직이라는 것도 알고 감정을 풀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자율신경이 문제라는 것도 이제 알겠어. 근데 어떡하라고? 이미 다 해봤어.
멜라토닌도 먹어봤고 마그네슘도 먹어봤고 산책도 해봤고 족욕도 해봤고 수면제 처방도 받아뵈셔. 그래도 새벽에 눈이 떠져. 이제 어쩌라고. 저는 이 말씀에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시도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은 잠깐 효과가 있다가 사라졌을 것이고 어떤 것은 처음부터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치셨을 겁니다. 잠과 싸우다 지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잠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잠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밤이라는 시간과의 관계를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결점을 고쳤는가? 어떤 유혹에 맞섰는가? 어디서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2000년 전 사람인데 밤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0년 전 사람도 밤이 무서웠던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밤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을 만든 겁니다. 2000년 전 사람도 밤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네카의 이 습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밤은 하루를 끝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나,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돌아보지 못했던 나,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나, 그 나를 잠들기 전에 한번 만나주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세대는 효도라고 하면 부모님께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식에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 자신에게 효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회사를 위해. 그런데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20분만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을 저는 밤의 의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5분은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무슨 차든 상관없습니다. 대추차도 좋고 보리차도 좋고 그냥 따뜻한 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고 그 온기를 느끼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함, 그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낡은 스위치가 살짝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5분은 작은 공책에 한두 줄만 적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뭐가 좋았지?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거창한 답이 필요 없습니다. 날씨가 좋았다. 손녀가 전화했다. 점심이 맛있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공책을 여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책을 여는 것 자체가 오늘 하루를 정리하겠다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다음 5분은 그냥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이 조용해지는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바깥바람 소리, 그 조용함 속에 5분만 머물러 보십시오. 아무 생각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 됩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마지막 5분은 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으니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평생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남한테는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 오늘 밤 한번 해보십시오. 20분이 길면 10분도 좋습니다. 10분이 길면 5분도 좋습니다. 차 한 잔만 드셔도 되고 공책 한 줄만 쓰셔도 됩니다. 누워서 수고해서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틀린 의식도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시간도 아니고 남편을 위한 시간도 아니고 아내를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오롯이 나를 위한 20분.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나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윤정희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6이셨어요. 3년 전에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매일 밤 1시쯤 눈이 떠졌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차가운 이불만 만져졌습니다.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혈압계를 사다 줬습니다. 건강보조 식품도 가져다 줬습니다. 새 이불도 사줬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정희 씨를 깨우는 것은 몸이 아니라 빈자리였으니까요. 어느 날 윤정희 씨가 어디선가 읽은 글이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라는 글이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오래된 공책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입니다. 어디로 보낼 수도 없는 편지입니다. 그냥 쓰셨습니다. 오늘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보고 싶다고. 첫째 주에는 여전히 새벽에 깨셨습니다. 쓴다고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주부터 잠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셋째 주에는 2시까지가 아니라 4시까지 주무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윤정희 씨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깨요. 근데 이제 깨는 게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잠들기 전에 할 말을 다 했으니까. 눈이 떠져도 괜찮아요. 할 말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두 번째 공책 윤정희 씨는 아직도 쉬고 계십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를. 그런데 그 편지가 윤정희 씨를 재워주고 있습니다. 윤정희 씨의 이야기가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누구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윤정희 씨가 한 것은 잠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과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한 겁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꺼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잠이 찾아왔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잠은 도망가고 내려놓으면 잠은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차를 드시든 공책을 펼치시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든.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시간은 잠을 자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괜찮은 척했던 나, 참았던 나, 웃어 넘겼던 나, 그날을 잠들기 전에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잠이 오면 좋겠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 20분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어제 밤과 다른 밤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가기 전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 번만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잠은 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시작됩니다. 하루에 리듬이 없으면 밤에도 리듬이 없습니다. 매일이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 잠도 길을 잃습니다. 입으로 괜찮다고 말해도 몸은 알고 있습니다.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낮에 눌러 담은 것들이 새벽에 눈을 뜹니다. 착한 사람이 가장 깊은 밤에 깨어납니다. 우리 몸에는 장기별 시간표가 있습니다. 밤마다 각 장기가 자기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를 깨워서 알려줍니다. 화장실 때문에 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이 먼저 깨고 방광은 나중입니다. 몸이 보내는 편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닳아서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긴장하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잠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20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 차 한 잔의 온기, 공책 한 줄의 정리, 조용한 5분의 멈춤, 그리고 수고했어 한마디. 이기려고 하면 잠은 도망가고 내려놓으면 잠은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잠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나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몇 시에 눈을 뜨셨습니까? 혹은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오늘 밤 몇 시에 눈을 뜨시게 될까요? 그 시간에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셨습니까? 그냥 멀쩡한데 눈만 떠지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떠올랐습니까?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몇 시에 깼는지, 그때 무엇을 느꼈는지 한 줄이면 됩니다. 한 단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댓글창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 2시에 깨신 분, 3시에 깨신 분, 각자 다른 집에서 각자 다른 이유로 깨어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같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시다면 옆에서 매일 밤 뒤척이는 남편이 새벽마다 부엌 불을 켜는 아내가 전화할 때마다 피곤하다고 말하는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오늘 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아십니다. 아픈 곳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는 나이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래 버티셨습니다. 충분히 오래 깨어 있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뭐든 그 신호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주인장, 좀 쉬십시오. 오늘 밤 완벽하게 주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떠지시더라도 무섭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가벼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시든 아침까지 주무시든 저는 언제든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일어난 살 최순자 씨에게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장 김치를 담가놓고 거실을 쓸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은지와 사위였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생일도 아닌 날이었습니다. 손에는 5만 원짜리 샤인 머스켓 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현관문을 열면서 반갑기보다 먼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 과일 한 봉지 사온 적이 없는데 사위는 인사를 건네자마자 신발도 가지런히 놓지 않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돌려 거실 벽지, 천장, 방문 순서로 훑었습니다. 마치 부동산 중개인이 매물을 살피듯이 꼼꼼하게. 순자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리차를 끓이면서 등 뒤로 딸과 사위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방애들 방으로 딱이지 않아? 그 한마디가 순자 씨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벌써 아이들 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리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죠? 집값. 그 단어가 순자 씨의 가슴에 작은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건강은 안 물어보고 집값을 먼저 묻는 이 아이는 오늘 엄마를 보러 온 걸까요? 집을 보러 온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와 찾아왔는데 눈이 여러분 얼굴이 아니라 벽과 천장을 향해 있던 적, 이야기를 나누는데 화제가 건강이 아니라 시세와 명의로 흘러가던 적, 그 순간 가슴 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느낌 아마 아실 겁니다. 오늘 저 김영석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집도 아닙니다. 한번 건네면 영영 돌려받을 수 없는 것, 바로 여러분 자신의 자리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재산 이야기를 증여든 상속이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1번, 아직 없으시면 2번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십시오. 숫자 하나면 됩니다. 괜찮아.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이 말 익숙하시지요?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하셨을지 모릅니다. 무릎이 쑤실 때 참으면 되지. 반찬이 좀 부실해도 나 혼자 먹는데 뭐 병원비가 부담돼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문장은 우리 세대가 평생 입에 달고 산 말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앞에서,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 앞에서, 아이를 키울 때는 자식 앞에서 참으면 된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뒷면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참으면 되지라고 말할 때 자녀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엄마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구나. 엄마는 부탁하면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자녀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20해, 30해 동안 매일 듣는 말이 괜찮아였으니 정말 괜찮은 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탁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고 조금 더 기대해도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참으면 돼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 무겁지만 함께 가보겠습니다. 순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딸 은지가 집값을 꺼낸 뒤 대화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사위가 휴대폰 화면을 순자 씨 앞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증여세 절세 방법이라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와 숫자들. 순자 씨는 글자를 보았지만 의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위 목소리의 톤이 평소보다 한음 높았다는 것, 마치 미리 연습해온 발표처럼 또박또박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미리 명의를 옮겨 놓으시면 나중에 상속세를 크게 아끼실 수 있습니다. 명의를 옮긴다. 그 말이 순자 씨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이 집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보리차 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딸이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욕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세금 때문이야. 그리고 이어진 말,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잖아요. 그 한마디. 여러분 이 문장이 왜 아픈지 아십니까?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 꼭 해도 되는 말은 아닙니다. 엄마가 살아있는데 어차피 제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집은 엄마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자녀의 미래 재산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아직 거기 살고 있는데 이미 주인이 바뀐 것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순자 씨의 가슴을 찌른 이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집에 찾아왔는데 여러분 얼굴 대신 냉장고를 먼저 들여다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집을 보러 온 것입니다. 순자 씨는 그날 그 기분을 정확히 느꼈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사위가 두고 간 세무사 명함과 증여절세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딸이 힘들다는데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차피 저희 거잖아요. 그 말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류 보셨어요? 세무사 약속 잡을까요? 그 다음 날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엄마 세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하셔야 해요. 어느 날은 낯선 남자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님, 세무사입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수수료도 할인됩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딸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엄마 들으셨잖아요. 전문가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더니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안하신 거예요?
제가 엄마 집 빼앗으려는 것처럼 그러시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순자 씨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딸을 의심하는 나쁜 엄마인 걸까?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질문 혹시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무언가를 거절했을 때 갑자기 나쁜 부모가 된 것 같은 느낌. 상대가 화를 내면 내가 잘못한 건가 싶은 그 혼란. 이것은 감정의 덫입니다. 그리고 이 덫의 이름이 있습니다. 미안함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며 수많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80이 넘은 분도 예순이 막 넘은 분도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의 모든 부모가 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해줬어야 하는데, 좀 더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학을 보내줬어야 하는데, 집이라도 한 채 더 남겨줬어야 하는데, 미안함. 이것은 한국 부모의 기본 정서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못해준 것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미안함이 오래 쌓이면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할 때 논리가 아니라 미안함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 내가 더 못해줬으니까.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먼저 울리면 지갑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줘야 한다고 느끼면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빚을 말입니다. 한 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정호 씨 76살, 평생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손이 크고 거친 분이었습니다. 대패질하던 손으로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때 대학에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알았어. 아버지라고 했지만 정호 씨의 마음에는 그날부터 돌덩이가 하나 놓였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아들도 못 배우게 했다. 그 돌덩이는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혼자 힘으로 기술을 배워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제 밥벌이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어려워질 때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만 좀 도와주세요. 정호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니까. 그때 공부를 시켜줬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한 번은 300만 원, 한 번은 500만 원. 아들이 힘들다 할 때마다 정호 씨는 통장을 열었습니다. 퇴직금 2천만 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좀 편해지겠지. 그런데 가게가 자리를 잡고 나서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유가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차를 바꿔야 하는데 아버지 애들 학원비가.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나 공부를 시켜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호 씨는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대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대패로 20년을 일했는데 아직도 빚이 남아있는 건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80만 원. 평생 일해서 남은 전부였습니다. 정호 씨는 아들에게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고맙다는 말이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 변하셨네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정호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 놓인 낡은 연장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쓸 수 있는 끌과 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평생 쓰던 것인데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런데 내 돈은 왜 다 가져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씨 아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부탁하면 들어주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부탁하면 된다고 배운 것입니다.
미안함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란 아이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토양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 고령화 연구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55세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원 이동 패턴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그룹이 4그룹 중 우울감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룹은 우울감이 가장 낮았습니다. 돈이 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한쪽으로만 흐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돈만 건네는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에서는 더 많이 주는 쪽이 항상 약자가 됩니다. 미안함은 된장 항아리와 비슷합니다. 잘 담그면 깊은 맛이 나지요. 하지만 뚜껑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오래 두면 속에서 가스가 차고 맛이 변합니다. 어느 순간 항아리가 부풀어 오릅니다. 미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압력이 됩니다. 그 압력이 터지는 곳은 언제나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정호 씨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생 주기만 했는데 돌아온 것이 왜 이렇게 가벼운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매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미안함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마음의 구조를 이해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순자 씨 앞에는 여전히 증여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딸은 여전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감정을 안다고 해서 손이 덜 떨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을 넘기면 실제로 무엇을 잃는가? 숫자와 법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결국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던 무료 재정 상담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건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순자 씨는 지난 몇 주간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집을 넘겨달라고 한 것, 사위가 세금 계산을 보여준 것,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것,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사는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크게 2글자를 적었습니다. 통제권. 어머님,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상담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이 어머님 이름으로 있으면 어머님이 주인이세요. 팔지 말지. 누구한테 빌려줄지, 담보로 쓸지 전부 어머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그 모든 권리가 자녀한테 넘어갑니다. 법 앞에서 그 집은 어머님 집이 아니에요. 자녀가 팔아도 담보로 잡아도 심지어 어머님을 내보내도 어머님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순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보낸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설마 내 딸이 그러겠어? 상담사는 순자 씨의 표정을 읽었는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건 실제 사례들입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딸에게 집을 증여한 뒤 딸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집 절반이 사위에게 넘어간 경우, 아들에게 넘긴 집을 아들이 사업 자금 대출 담보로 잡았다가 경매에 넘어간 경우,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사례. 관계가 틀어진 뒤 자녀가 이제 제 집이니까 임대료를 내세요라고 말한 경우, 순자 씨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다 진짜 있었던 일인가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 10명의 3명은 증여를 후회하세요. 그런데 이미 넘긴 것은 법적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하버드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함께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양로원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화분을 하나 드리고 직접 고르게 했습니다. 영화도 언제 볼지 본인이 정하게 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화분 하나, 영화 시간 하나. 다른 그룹에게는 직원이 대신 정해 주었습니다. 화분도 배정해 주고 영화 시간도 정해 주었습니다. 편하게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직접 고른 그룹이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활동량이 늘었고 웃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반대쪽 그룹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1년 반 뒤에는 사망률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화분 하나 고르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만큼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전체를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화분이 아니라 지붕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 지붕 아래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사람이 여러분인데 그 지붕의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의 하루가 바뀝니다. 눈을 떠도 여기가 내 집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아침은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위가 보여준 세금 계산은 어떨까요?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본 겁니다. 인터넷에는 절세 방법이 넘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처럼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신 분은 증여가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세금 몇백만 원 아끼려다가 평생 살 집의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키면서도 노후를 안정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사 갈 필요도 없고 명의도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계신 70세 분이라면 매달 약 15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은행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돌아가신 뒤에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높으면 남는 돈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집값이 모자라면 자녀가 그 차액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손해볼 것이 없고 자녀도 빚을 떠안을 일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쓰십시오. 공증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 자녀 사이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살아있을 때 쓰는 유언장은 무섭지 않습니다. 내 뜻을 분명히 남기는 것일 뿐입니다. 둘째, 통장을 하나 따로 만들어 두십시오. 자녀가 비밀번호를 모르는 통장,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아는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조금 아끼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금 몇백만 원을 아끼고 내 집에서 주인 자리를 잃는 것, 그것이 정말 현명한 겁니까? 순자 씨는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며 게시판에 붙은 문구를 보았습니다. 노후 자산은 자식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방패입니다. 순자 씨는 그 문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 방패야. 방패를 남한테 건네놓고 어떻게 싸움터에 서겠어.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다 알았습니다. 집을 넘기면 위험하다는 것, 주택연금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것, 미안함이 감정에 더지라는 것 머리로는 다 압니다. 문제는 전화기를 들고 딸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글자,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낯선 사람에게 거절하는 것은 쉽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싫다고 말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왜 목구멍에서 막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거절하면 딸이 실망할까봐 며칠이고 연락이 끊길까봐 엄마는 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할까봐 그 두려움이 입을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또다시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정은 거절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 없는 정이야말로 먼저 무너집니다. 순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상담을 받고 돌아온 순자 씨는 사흘을 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안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가 비쳤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을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엄마는 그거 못 해줄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 집은 엄마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야. 세 번째에서야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이건 엄마가 양보할 수 없어. 거울 앞에서 3번 연습하고 나서야 순자 씨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심호흡을 2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평소에는 금방 받던 딸이 4번째 신호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은지야,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세무사 약속 잡을까요? 순자 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이야기, 집중여 말이야. 전화 너머로 딸이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그거 못 해줄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가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뭐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도 많이 생각했어. 이 집은 엄마가 늙어서도 사람 대접받으려면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엄마 몫이야. 너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도 이제는 엄마 편을 좀 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는 일을 했는데도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남이라면 아무렇지 않을 거절이 자식이면 살을 베는 것 같은 이유,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그 고요함이 제일 무겁습니다. 방이 조용해지고 시계 소리만 들릴 때, 내가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다시 올라올 때. 하지만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 시대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워서 감히 못하는 것이 아니다. 감히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이다. 자식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한 번 더 괜찮아라고 말해버렸을 테니까요.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한번 거절했는데 자녀가 다시 물어와서 결국 들어준 적.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자녀가 실망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무너진 적. 그래서 거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3번 같은 말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 한 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한 번 말하고 나면 2번째는 조금 덜 떨립니다. 3번째는 목소리가 단단해집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 칼은 내 칼집에 꽂아 두어야 한다. 남의 칼집에 들어간 칼은 아무리 내 것이라 해도 빼고 싶을 때 빼지 못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들고 있어 주겠다고 해도 건네는 순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자 씨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에게 거절한 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외로웠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으면 딸이 앉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그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고요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무슨 부탁일까? 그 긴장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가 오지 않으니까 무섭기도 하지만 그 긴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반드시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절한 뒤 자녀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이 선을 긋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절한 뒤에 관계가 나빠졌다면 그것은 거절 때문이 아니라 이미 기울어져 있던 관계가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돌아온다면 그것은 자녀가 비로소 여러분을 한 사람의 어른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판코니에서 화분을 가꾸시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봄의 가지를 쳐주어야 여름에 꽃이 핍니다. 자르는 순간은 아깝습니다. 멀쩡한 가지를 왜 잘라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르지 않으면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서 뿌리까지 힘이 빠집니다. 결국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가지를 쳐준다고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가지가 더 튼튼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았고 현실의 위험을 확인했고 거절의 무게를 함께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맞아. 나도 선을 그어야 해. 그런데 내일 딸에게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아마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 알았다. 입이 먼저 열립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 사이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을 건너려면 다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 다리를 드리겠습니다. 문장 4개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이 말은 거절이 아닙니다.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대답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상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눈앞에서 기대하는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하는 사람은 거의 언제나 후회합니다. 전화가 오면 대답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말을 하십시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그러면 상대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답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루가 생깁니다. 그 하루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딸이 급하게 재촉해도 아들이 전문가를 들이밀어도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생각해 볼게. 그 뒤에는 전화를 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문장, 이건 엄마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야. 이 말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을수록 상대는 반박할 틈을 찾습니다. 엄마, 그게 왜 방패예요? 엄마는 연금 있잖아요.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하나하나 대답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끊으십시오. 이건 엄마의 방패야.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패라는 단어가 스스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방패를 내려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방패는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유이니까요. 여러분의 집이 바로 그 방패입니다. 세 번째 문장, 너를 사랑하지만 이건 엄마가 양보할 수 없어. 이 문장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안 된다는 것. 많은 부모가 거절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빼먹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거절만 듣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반대로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거절을 빼먹으면 자녀는 기대를 거두지 않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니까 결국은 들어줄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문장에 넣어야 합니다. 사랑하지만 안 된다. 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접속사 하나가 관계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사랑과 경계가 같은 문장 안에 있을 때 자녀는 비로소 이해합니다.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엄마에게도 지켜야 할 것이 있구나. 네 번째 문장 집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자. 이것은 대화를 끝내는 말입니다. 논쟁이 길어지면 부모가 불리해집니다. 자녀는 젊고 말이 빠릅니다. 자료를 들이밀고 전문가를 끌어옵니다. 세법이 바뀌기 전에 지금이 기회라고, 엄마한테도 좋은 거라고 하나하나 반박하려 들면 지칩니다. 지치면 그래, 알았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끊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화제를 바꾸십시오. 요즘 손주는 잘 크고 있니?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아무 이야기나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 이야기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면 상대도 더 이상 그 문을 두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문장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게. 이건 엄마의 방패야. 사랑하지만 양보할 수 없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긴 연설이 아닙니다. 변호사 말투도 아닙니다. 엄마의 말입니다. 아침에 공원 산책하시듯이 이 네 문장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오늘 한번, 내일 한번, 그러면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입이 기억합니다. 머리가 흔들려도 입이 먼저 움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뭐가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그래, 알았다와 생각해 볼 게 사이에는 세상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는 내 자리를 내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볼 게는 내 자리를 지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입에 올리느냐에 따라 자녀가 여러분을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볼 것인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어른으로 볼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내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절해야 한다고, 지켜야 한다고,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쪽이 불편하셨을 수 있습니다. 선을 그으면 딸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 문을 닫으면 다시는 안 여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을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모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시골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당에 낮은 대문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루에 앉아 수박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방문은 달랐습니다. 안방에는 자물쇠가 있었습니다. 마당까지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안방은 주인만 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주인의 자리였습니다. 마당을 열어두면서도 안방을 지키는 것, 경계란 그런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함께 먹고 안부를 묻고 명절에 모이고 손주를 안아주는 것, 이것은 마당입니다. 얼마든지 열어두십시오. 하지만 내 집의 명예, 내 통장의 잔고, 내 노후의 설계, 이것은 안방입니다. 여기는 자물쇠를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오직 여러분 주머니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 자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정이라는 것은 참 깊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정세상 어디에도 없는 끈끈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정에도 건강한 정과 아픈 정이 있습니다. 건강한 정은 서로의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만난다. 아픈 정은 다릅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키려 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 것을 가져가라. 내가 미안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은 정이 아니라 담쟁이입니다. 오래된 돌담에 담쟁이가 붙어 있으면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담쟁이 뿌리가 돌틈 사이로 파고들어서 결국 담이 갈라집니다. 경계 없는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름답지만 끝에는 관계가 갈라집니다. 문에 자물쇠를 다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그 자물쇠를 채운 뒤에도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돌아올지 돌아오지 않을지 모르면서 그래도 문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부모입니다. 사랑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순자 씨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딸 은지에게 거절한 뒤 반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두 주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알림 하나 없는 화면이 하루 중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순자 씨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를 4번 반복한 끝에 보낸 말, 응, 잘 지내. 너도 잘 지내고. 그 뒤로 가끔 문자가 오갔습니다. 짧은 안부, 날씨 이야기.
손주 사진 한 장 그리고 반년이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가도 돼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엄마 나 갈 게가 아니었습니다. 가도 돼요?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한마디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사람은 그 집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딸이 완전히 이해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과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결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예전만큼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압니다. 예전의 편안함은 내가 다 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편안함이었다는 것을. 그 편안함의 대가는 언제나 순자 씨 자신이었습니다. 지금의 어색함은 다릅니다. 서로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색함입니다. 이 어색함은 시간이 지나면 존중이 됩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선택을 다스릴 수 있다. 다만 상대의 반응은 내 영역이 아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선 너머에서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맞는 일을 하고 나서 결과를 놓아두는 것, 그것도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여러분 얼굴이 아니라 집벽과 천장을 살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눈을 떠야 합니다. 미안함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만 뚜껑을 열지 않으면 항아리가 터집니다. 줘야 해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명의를 넘기는 것은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주인 자리를 내려오는 것입니다. 화분 하나 고르는 자유도 건강을 바꾸는데 지붕 전체를 넘기면 삶이 바뀝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두 글자입니다. 하지만 가지를 쳐 주어야 나무가 살듯이 손을 그어야 관계가 삽니다. 내 칼은 내 칼집에 꽂아 두어야 합니다. 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볼게. 이건 엄마의 방패야. 사랑하지만 양보할 수 없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아침 산책하듯 소리 내어 읽어보십시오. 입이 기억하면 마음이 흔들려도 입이 먼저 지켜줍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자물쇠에 달린 문입니다. 마당은 열어 두 대, 안방 열쇠는 내 주머니에. 그것이 사랑하면서도 자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께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인생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엄마의 선입니다. 이 말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품격 선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장면이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부탁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미 넘겨버리고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순자 씨처럼 한번 선을 그었더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한 문장이면 됩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혹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한 줄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다른 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오늘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같은 나이의 친구,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형제자매, 말로 직접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이 영상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용기 있는 분입니다. 세상은 자꾸 부모에게 더 주라고 합니다. 더 참으라고 합니다. 더 이해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김영석은 오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입니다. 거친 손이 증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남은 날들은 미안해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보내십시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힘으로. 그 모습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기죽지 않는 부모의 등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도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다.